스위스 사람인 나. 스페인에서부터 보르도를 거쳐 집으로 가던 중 생팔레 슈흐메흐라는 마을에 정원이 있는 에어비앤비에 묵게 돼. 저녁을 먹고 오후 11시에 숙소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무슨 소리가 들려. 마치 누군가가 생명 유지 장치로 숨쉬는 것처럼 입으로 길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소리. 20-30분 동안 멈추지 않고 들려와. 옷을 입고 내 당시 여자친구에게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말해. 어쩌면 누군가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밖으로 나가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너머는 작은 덤불과 나무가 있고 돌담으로 둘러싸인 좀 더 큰 부지였고, 길에서 45m 떨어진 곳에 큰 집이 하나 있었어. 갑자기 돌담 바로 뒤에서 그 소리가 들려와. 그곳으로 가 부지 안쪽을 살펴봐. 아무것도 없어. 그때 갑자기 그 소리가 내 바로 옆에서 들려와. 나는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지점을 살펴보았는데 그곳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태어나서 달려본 적 없는 속도로 달리기 시작해. 그 소리는 에어비앤비 숙소의 울타리까지 날 따라왔어. 창문으로 대문을 바라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숨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와. 도대체 뭐야? 실내에 머물러. 여자친구가 울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지? 넌 그냥 환청을 듣고 있는 거야.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는 15분 동안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와. 구급차가 왔고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 큰 부지 안으로 가. 그곳은 팔려고 내놓은 상태였고 그 부지를 15분 정도 수색한 다음 구급대원들에게 내가 뭘 들었는지 설명해. 그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프랑스어로 나를 놀려대. 지가 유령을 봤대. 나는 화를 내며 펄펄 뛰어.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먹는 약도 하는 약도 없었어.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20분 후 구급대원들이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딱 1분 후에 아까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해. 여자친구는 그저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할 뿐이었어. 나는 창문을 닫고 잠을 자자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어.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게 뭐였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게 동물이었다면 우리가 발견했을 거고 소리가 그냥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하질 않았겠지. 7일간의 농성. 15살의 나. 나를 내버려두고 엄마가 일주일 동안 외출을 했어. 예, 다 네이비야. 첫날 낮은 괜찮게 지나갔는데 하지만 첫날 밤 나는 끔찍한 꿈을 꾸게 돼. 내가 기억하는 건 꿈의 맨 끝부분 뿐이야. 이상한 소녀. 마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처럼 마른 몸, 시체 같은 창백함, 떡진 머리카락, 머리, 목, 그리고 팔다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꺾기 시작하고 영화 더싱에 나오는 괴물처럼 비명을 질러. 나는 그 비명에 잠을 깨.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몇 초 동안 들렸지만 나는 그냥 악몽을 꾼 거라 생각하며 털어내. 아침을 만들러 가. 시야 가장자리로 계속 그림자가 보여. 아침 식사를 다 만들어 방으로 가지고 가. 방으로 가는 길에 복도를 살짝 흘겨봐. 웬 여자애가 우리 엄마 방 끝쪽 구석에 우두커니 서있어. 갑자기 목을 획 돌리더니 나를 빤히 쳐다봐. 도망쳐야겠다 생각한 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강하게 문을 닫은 다음 잠궈버려. 의자에 앉아서 30분 동안 벌벌 떨어. 마침내 그냥 내가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진정해. 식사를 마치고 접시를 주방으로 가져가. 주방으로 갈 때는 엄마 방을 보지 않아도 됐지만 주방에서 돌아올 때는 엄마 방을 봐야만 했어. 그리고 그 여자애는 이제 방의 이쪽 문 근처에 서 있어. 팔꿈치가 위로 향하게 뒤집어진 팔로 나를 가리켜. 그대로 나는 내 방으로 뛰어들어. 그건 헛것 따위가 아니었어. 소총을 집어들고 문에다 조준한 채 체감상 거의 1시간이 지나.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아. 이제 괜찮겠다고 생각한 난 다시 웹서핑을 하러 가. 물론 총은 내 옆에 둔 채로.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인터넷을 했고 나는 더 이상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게 돼.
총을 들고 주방으로 가 훌륭한 저녁을 차리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여자애를 봐. 이제 그 여자애는 엄마 방 문간에 서 있어. 나도 그에 지지 않고 가만히 서서 쳐다봐. 총을 들고 있으니 뭐라도 된 것 같았거든. 여자애를 살펴봐. 두 팔이 다 뒤집어져 있어.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뒤를 향하고 있고 왼쪽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튀어나와 있어. 내가 가만히 쳐다봤던 게 그 여자애를 화나게 만들었나봐. 여자애가 입을 쩍 벌리곤 내가 꿈에서 들었던 정확히 그 비명을 내질러. 자신의 몸을 질질 끌며 나한테 다가와. 모든 사기를 잃어버린 나는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밟은 후 방에서 저녁 식사를 마쳐. 내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당연하게도 우리 집에 무시무시한 귀신 여자애가 들어왔어요 하고 어디다 신고를 할 수도 없었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이라고 결심해. 일단 해가 뜨면 말이야. 밤새도록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다 결국 컴퓨터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정확히 같은 꿈을 다시 꿔. 그 여자애의 비명소리와 함께 나는 다시 잠에서 깨. 내 방 문 손잡이가 마구 흔들리고 있어. 잠가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문에 총을 겨눠. 흔들림이 멈춰. 이때쯤 나는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줄을 놓아가고 있었어. 다행히 여자애는 따로 들어오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고 나는 다시 밤새도록 온라인에서 그리고 그 여자애를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 도시에 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총을 사용할 수는 없었어. 나는 총 끝에 총검을 장착해 찌르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정해. 새벽이 찾아와. 때가 되었어. 나는 착검한 다음 괄약근을 최대한 조이며 문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로 향해. 그대로 엄마 방까지 쭉 돌격해. 여자애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어. 방 구석구석을 돌아봐. 아무데도 없어. 복도를 따라 내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그 여자애가 내 방문 앞에 서 있어. 나는 원래 계획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해. 돌격. 여자애를 그대로 뚫고 지나가. 차가운 감촉 외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 나는 그대로 내 방으로 들어왔고 관성 때문에 바닥에 나뒹굴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봐. 여자애가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서곤 내 방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해. 나는 거기에 대고 방문을 걷어차 닫아버렸고 그 여자애는 안개로 변해 사라져. 나는 그대로 누워서 잠시 동안 생각해봐. 내가 그 여자애를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해. 하지만 나는 그 여자애가 도대체 뭘 하려 했든지 간에 나에게 손대는 것 또한 원치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엄마가 집에 올 때까지 방에 머무는 거라고 생각해. 다행히도 나는 이상한 사람이라 방에 비상용 식량이 있었어. 그리고 나의 이 선택은 곧 남은 일주일 동안의 농성이 되어버려. 내 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매번 잠들 때마다 똑같은 미친 꿈을 꿔. 그리고 내가 깨어날 때마다 그 여자애가 문에서 난리를 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공격적이 되어 문 손잡이만 흔들던 게 이윽고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걸로 변해. 6째 날이 되었을 때 나는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어. 수면 부족과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날 미치게 만들고 있어. 6일째 밤, 이제 몇 시간만 더 있으면 엄마가 와서 날 구해줄 거야.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인 나는 스르륵 잠에 빠져들기 시작해.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식으로 잠에서 깨어나. 그러나 이번엔 무엇인가 달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 몇 초 동안의 쥐죽은 듯한 침묵. 그때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 엄마 방에서 나는 것 같아. 환청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깨달아. 소총을 쥐어들고 복도로 뛰쳐나가. 너무 늦은 밤이라 아무것도 뵈는 게 없어. 갑자기 엄마 방에서 그림자가 달려나와 원뿔 모양의 내 방 불빛 안으로 들어와. 비명소리가 다시 들려. 나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려. 탕, 탕, 탕. 그림자가 바닥에 쓰러져.
한참 동안 손을 더듬어 복도불을 켜. 바닥에 칼이 떨어져 있어. 내가 보았던 그림자는 사람이었어. 그 남자의 주변으로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어. 6일간의 농성에 이것까지 더한 탓인지 내 머리가 기능을 정지했고 나는 그대로 내 방 문간에서 기절하고 말아. 누군가 나를 흔드는 바람에 일어나. 경찰이야. 총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신고했던 거야. 나는 경찰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이전 6일간의 일은 제외하고. 내가 총으로 쏘았던 그 남자는 주거 침입 강도로 악명이 높은 범죄자였다고 해. 엄마가 집에 돌아왔고 경찰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모든 게 괜찮고 나도 다치지 않았고 등등등. 그날 밤 이후로는 다시는 그 여자애를 보지도 그 꿈을 꾸지도 않았어. 제스로 계곡. 썰푸른데 그닥 능숙하진 않지만 해줄 이야기가 하나 있어. 흥미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중서부의 똥통 마을에 살고 있는 나. 엄청 작아. 인구가 500명도 안 돼. 나는 외동이고 집값이 똥값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곳으로 이사했었어. 부모님은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한 게 현명한 결정인 것처럼 들리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그냥 우리가 거지였기 때문이었어. 나는 고등학교 시절을 거기서 보냈는데 술을 마시고 가끔씩 쓰레기 같은 대마를 태우는 것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 아니, 가장 가까운 월마트가 1시간 거리였다니까? 이쯤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 거야. 그래도 나를 꽤 빠르게 받아준 친구들 한 무리가 있었어. 그것만큼은 좋았지. 우리는 보통 맥주나 마시며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가 숲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놀곤 했어. 당시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쿠터는 지금 생각해도 웃긴 별명이야. 평생에 한번 볼까 한 멋진 녀석이었어. 쿠터는 그 마을에서 거의 유일한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언젠가 한번 나한테 내가 여기 이사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 호모는 아니고. 내가 거기서 만난 다른 사람들 대부분은 충분히 외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수년에 걸쳐 그것이 그냥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었어. 그 중엔 더글러스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었어. 그 사람은 한 40살쯤 먹었고 그냥 하루 종일 사방을 걸어다니며 자기 지포라이터랑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 걸어다닌다는 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은 어디에든지 걸어다녔어. 그 사람은 뜬금없는 도로에서 걸어다니고 남의 마당을 지름길 삼아 지나가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막 숲속에서 다가오거나 한다니까. 그리고 그러는 내내 더글러스는 앞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기 라이터에 대해서 중얼거렸어. 아무튼 이야기의 주요 부분은 딱히 그 사람에 대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제스로 계곡이라고 부르는 낡아 빠진 도로에 대한 거야. 그 도로는 딱히 제대로 된 이름이 있던 건 아니었고 하지만 그 지역이 제스로 계곡이라고 불렸고 사람들이 항상 제스로 계곡으로 가로질러 가자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굳어진 거였어. 어쨌든 나는 제스로는 어디서 온 건지 몰랐고 지금까지도 알아내지 못했어. 그곳은 10대 애들만 지나다니는 그렇고 그런 의미로 핫플 같은 곳이었어. 사람들이 거길 가지 않았던 이유는 제대로 보수도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어느 땐가 그 지역 전체를 우회하는 더 나은 도로가 깔렸기 때문이었어. 거기에 그 도로가 어찌나 거지 같은지 거기서 죽은 사람만 한 17명은 됐거든. 기본적으로 살짝 내리막이 이어지다가 맨 아래쪽 계곡 앞에서 급커브가 있는 도로였어. 아마도 그게 그 제스로 계곡이었던 거겠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하나 첨부할게. 아무튼 내가 말했듯이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어. 비가 내린 후에는 미끄러워지곤 했거든. 한때 가드레일을 세운 적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부딪히다 보니 더 이상 보수도 하지 않으려 들더라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도로를 썼어. 그 라이터와 대화하는 남자 더글러스는 그곳에서 사고가 나 형제를 잃었고 그 이후로 더글러스가 변했다고 해. 그래서 요즘이 뭔데? 거의 다 왔으니 좀 기다려봐.
만약에 마을이 딱 한 가지 유명한 게 있다면 그건 제스로 계곡일 거야. 적어도 지역적으로는 말이야. 사고 때문에만 아니라 그곳에 나타나는 주황색 불빛 때문이야. 그러니까 딱 커브를 돌기 시작할 때 들판에 주황색 불빛이 나타나거든. 밤에 거기에 가면 저 들판 너머에 불빛이 보여. 그리고 그 불빛은 마치 농가의 창문같이 생겼고, 하지만 그거 알아?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커브를 돌아 계속 운전하다 보면 불빛은 사라졌고,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착시나 뭐 그런 거라고 추측하게 되었지. 어느 가을날 밤, 쿠터와 나는 맥주를 마시며 차를 몰아 돌아다니고 있어. 그곳에 도착해. 그때는 비교적 그곳에 산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주황색 불빛에 대해 궁금했었어.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야, 또 시작이네 라고 말하고 지나칠 뿐인 일상의 일부분이었지.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제대로 알아내고 싶었어.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쿠터와 나는 몇 잔 마신 상태였고 결국 커브길 옆 제스로 계곡에 도착하게 돼. 우리는 차에서 내려 계속 맥주를 마셨고 그 빌어먹을 불빛이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걸 봐. 그리고 맹세하는데 그 불빛은 거의 정확하게 창문처럼 생겼어. 쿠터에게 가서 뭔지 보자고 말해. 쿠터가 말해. 그냥 착시인 거야. 저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 그럼 뭐가 착시를 만드는 건데? 쿠터가 그럼 가보자고 말해. 우리는 도랑으로 기어내려가 개울을 건너 들판으로 들어가. 밖은 아주 깜깜했기 때문에 발밑조차도 보이지 않았어. 내내 우리는 불빛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계속 그것을 향해 걸어갔어. 아까 도로에서 봤었을 때 들판은 상당히 부드러워 보였지만 와보고서야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 우리는 걷는 내내 그게 무엇일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며 끊임없이 대화를 해. 들판을 대략 중간 정도 가로질렀을 때쯤 그 빛의 생김새가 보이기 시작해. 진짜 맹세하는데 그건 중앙에 십자로 된 작은 나무틀이 있는 창문처럼 보였고 양 옆엔 거의 커튼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 쿠타는 자기에겐 보이지 않는다고 해. 그에게 있어서 그건 그저 불빛의 덩어리일 뿐이었어. 우리는 계속 가까워졌고 실망스럽게도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이 점점 어두워져.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마침내 우리는 그것이 있던 자리에 도달했고 빛은 사라졌어. 그 후 우리는 차로 돌아가기 시작해. 우리가 차에 도착했을 때 더글러스가 차 옆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걸 봐. 그들을 봤는가? 쿠터랑 나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며 서로를 쳐다봐. 저 너머 농장집, 저기가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아니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우리는 그에게 태워다 드릴까요? 하고 물어봐. 아니. 더글러스는 그냥 도로를 따라 계속 걸어가. 쿠터와 나는 차에 타서 마을로 돌아가며 빛과 더글러스가 했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건 상당히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어. 나는 그 이후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 돌아가지 않은 지 한참은 지났어. 그 불빛이 뭐였는지 나는 아직도 몰라. 나무를 환하게 만든 거야. 시에라 네바다 산맥안 약 11,000피트 정도에 있던 나. 그 지역에 익숙하기도 했고 근처 등산 꼭대기에서 경치를 보기 위해 등산로를 벗어나 하이킹을 하기로 결정해. 대략 1시간쯤 걸었을 때 나타난 고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오래되고 꼬불꼬불한 여우꼬리 소나무였어. 어떤 것들은 수천 살이나 먹었지. 나는 껌을 씹고 있어. 그때 이상하고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지 몰라. 그냥 발을 헛디뎌 실족사 할 수도 있어. 여기엔 손쉽게 날 끝장낼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작은 공터에 앉아 에마리를 먹어. 그 나무들 중 하나의 틈새에 씹던 껌을 붙여넣어. 미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점점 더 커져. 아직도 커지고 있어. 나는 겁에 질리기 시작해. 윙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강렬해져서 마치 내 몸이 떨리는 것 같아. 아직도 계속 강해지고 있어. 주위를 둘러봐. 내가 오래되고 뒤틀린 나무 대여섯 그루로 만들어진 고리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깨달아. 강렬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이제 나를 공포로 몰아넣어. 눈에 눈물이 고여. 산등성이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려 다시 등산로로 돌아와. 내 인생에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어.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런 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어. 마치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던 듯이 말이야. 지금 내 마음속 한편으론 그 오래된 나무가 어떤 종류의 존재나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 뿌리로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일종의 의식이나 뭐 그런 걸 발달시켰다든지 그런 거 말이야. 능선을 따라 달리던 내내 나는 마음속으로 나 자신한테 소리쳤었어. 네가 그 나무들을 화나게 만든 거야. 나무야, 미안해.